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4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만 명대를 기록하며 2개월째 증가폭이 둔화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경제에 미친 악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번 고용 동향에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568만 4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8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 물가가 6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4월 수출 물가 지수가 88.33으로 3월보다 2.5%나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 1월의 88.03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원달러 평균 환율이 3월 2.5% 하락하면서 수출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미국 달러화 등 계약 통화를 기준으로 한 수출 물가는 지난달 0.1%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돼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2012년 7%로 그나마 성장세를 보이던 매출 증가율은 지난해 1%대로 뚝 떨어졌고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2%로 하락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14일 CEO 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결산 자료를 토대로 매출액 기준 국내 500대 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 총액은 2,638조 9,5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 늘어났지만 당기 순이익은 86조 900억 원으로 무려 12%나 줄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텐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199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2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560선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순매수세로 전환한 지 하루 만에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래도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하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텐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장의 핵 시간입니다. 시장의 핵으로 업종을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주에 업종 분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업종을 소개해 주시나요? 일단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이제 쉽게 접근을 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라는 거를 갖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반도체라는 게 일부는 도체고 반은 도체가 아닌 상태.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데, 반도체라는 거를 갖다 우리가 이제 많이 알기는 보통 이제 D램, 아니면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의 전부로 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쉽게 얘기를 드리면, 결국 이제 설계만 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D램 공정에서 한 단계 더 공정이 진행되는 거죠. D램 공정에서 한 단계 더 진행이 돼서 각각의 이제 반도체 위치들을 좀 차지하고 있는 건데, 보통 이제 D램이라는 것이나 S램 같은 경우는 저장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쪽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장 규모가 좀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반도체 절대 강국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메모리 반도체의 하나는 부분이고요.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반도체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세계 1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인텔이라는 PC 기반을 가지고 있는 쪽이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이, 이제 반도체의 완성은 결국 시스템 반도체 쪽을 이제 어떻게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된 자료 화면을 좀 볼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반도체 시장 규모를 거기 이제 쭉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추이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앞부분에 짧은 막대로 표현되는 287이라고 하는 것은 287억 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3,044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3,000억 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어떤 부분을 보시면 되냐면 결국은 D램 시장은 전체 시장의 그러니까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규모는 저 D램 시장에 국한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그렇게 점유율이 높지가 않다라는 것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많은 차이가 좀 있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왜 시스템 반도체 쪽이 반도체의 완성이냐라는 부분을 좀 먼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 그러니까 원래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제일 처음에는 중국이 이제 메모리 쪽의 반도체 쪽이 먼저 시작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가 2배 늘리니까 저쪽에서 이제 같은 기준으로 늘렸다, 일본이. 그럼 우리는 거기다가 4배 늘리고 8배 늘리고 그러면서 완전 이제 그 물량 공세로 좀 들어갔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일본 업체들은 포기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이라는 것들이 됐고 거기에서 최종적인 승자가 되면서 이제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투자 단계를 벗어나서 회수 단계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치킨 게임에서 승리했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얘네들이 어느 정도 시장 점유를 해서 안정적인 상태로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분명히 또 메모리 반도체 시장 쪽,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 이쪽에 그 시장에 분명히 눈을 돌릴 거라고 일단 봅니다. 이쪽이 전체 시장에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 큰데요.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설계 부분에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여러 각도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휴대폰 카메라 쪽, 그리고 오디오, TV, 자동차 쪽, 그리고 자동차용 전장 쪽,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지껏 이제 모바일 IP라고 얘기를 하죠. 이쪽에 대한 것도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설계를 하게 되면 주로 이제 파운드리 업체 쪽으로 넘어가서 파운드리 쪽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종합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삼성의 최근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삼성이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약간 그 현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 그 투자 규모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삼성전자의 지금 부회장입니다. 권호연 부회장이라는 분이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통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분이 2013년도 6월 달에 이쪽에 이제 전면 배치가 되면서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은 반도체 라인이 19개의 반도체 라인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1개 라인을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완전히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 오히려 생산 규모나 모든 면에서 메모리 반도체 쪽을 능가하는 그런 규모로 지금 돌아섰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13년도, 그러니까 13년도 반도체 전체 투자 규모가 삼성에서 18조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보통 메모리 반도체 쪽의 비중이 높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비중이 적었는데, 지금 삼성은 작년에 이제 10조 정도를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SK 하이닉스는 아직은 자금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 비중을 아직은 많이 높이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의 반도체 투자의 방향은 아직은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어쨌든 삼성은 미래를 위해서 미리 선투자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격전지는 이 모바일 반도체라고 하던데요. 네, 그중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이 AP 시장이 팽팽한 싸움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쉽게 보면은 이제 그 PC에서 CPU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단순한 CPU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결국 그래서 이제 이쪽 AP를 갖다 보통 노지가 IC라고 좀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 기기 쪽에서 AP라는 것은 결국은 머리 역할을 한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가장 고부가 가치 쪽입니다. 이제 카메라 고화소를 장착했다, 했다 하지만은 사실 그런 것들은 크게 그 전체적인 비중에서 좀 큰 차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AP 시장이 그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AP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3파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퀄컴,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의 미디어텍. 근데 퀄컴이 이제 전체 시장의 32% 정도를 장악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7%, 그리고 대만의 미디어텍, 이쪽이 이제 13% 정도 장악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더 하나 깜짝 놀랄 것이 뭐냐면, 사실은 삼성전자도 그 하이엔드급 정도는 퀄컴의 그 AP를 좀 쓰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퀄컴의 실질적인 기술 기반은 뭐냐면 ARM이라는 회사죠. 그러니까 영국의 합작법인 쪽인데, 얘네들이 반도체의 기본적인 설계를 한 IP를 제공한다. 이제 지적 재산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보통 이 칩 하나 팔 때 1%에서 2% 정도를 ARM에 그 로열티를 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돈 버는 애들은 AR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AP의 3파전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업체들의 경쟁력은 있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통신 모뎀 칩을 내장한 통합칩 쪽의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면서 시장 지배력이 계속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P 시장 쪽에서요. 그리고 삼성은 지금 갤럭시 시리즈 하고요.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에 AP를 탑재를 하면서 시장을 급속도로 키웠는데, 최근에 좀 문제가 하나 생겼죠. 애플하고 지금 특허 분쟁 소송이 있으면서 애플이 삼성의 AP를 안 쓰겠다라고 하면서 AP를 갖다가 지금 대만 쪽으로 좀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공백을 과연 삼성이 어떻게 메꿀 거냐에 대한 부분은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대만의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 쪽 하이엔드급은 아니고요. 결국은 중국의 중저가 폰 위주의 그 싼 가격의 그 AP를 제공을 하면서 이들과 이해관계가 떨어지면서 시장 지배력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우 멘토입니다. 오전 10시에는요 오늘 하루의 이슈 그리고 점검해 봐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 간만이야 외국인. 참 오래간만에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과연 이번 2000포인트 근방에 와 있는데 기관이 또 이제 환매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또 매도를 할 것인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자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가 다 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나 궁금하시죠? 그 궁금증 풀어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Over the 2000 포인트입니다. Over the 2000포인트 넘어간다, 이제. 그리고 이 시장의 흐름은요, 어디를 보고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냐. 바로 작년 8월달 장세의 데자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일단 2000포인트 돌파하기 위한 첫 번째 시나리오가 필요한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4분기에 이 기관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이렇게 리포트를 써서 기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완전히 빗나갔죠.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1분기 실적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결과는요, 1분기 예측치에서 90% 정도가 예측치에 부합을 했어요. 물론 서프라이즈 나온 것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애널리스트들 같은 거 다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1분기 이번에도 쇼크 맞으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감들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요, 전일, 조선업종, 그리고 화학, 그리고 기계, 태양광 등의 종목들이 엄청난 강세를 시현했는데, 이러한 엄청난 강세가 최근에 전혀 보기 힘들었던 부분이었죠. 자, 단순히 순간적인 반등일까요? 이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수급적인 측면부터 하나 먼저 끄집어내 보면은요,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왔잖아요. 외국인들이 왜 들어왔냐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흥국에 지금 외국인 투자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대만이라든지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자금이 계속 투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금이 늘어나는데 얘네들이 집행을 안 할 수가 없는 단계. 이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 자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러면 신흥국으로 왜 자금이 늘어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요, 이익이 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데 있죠. 미국 증시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부터 초과 수익을 얻어내기에는 분명히 쉽지 않다. 그러면 어디 쪽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찾자. 또 하나의 개념은요, 미국 안에서도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자금 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본다면 미국이 최대 성장국입니다. 최대 성장국. 에너지 측면으로는 셰일가스라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하나를 끄집어냈고요. IT 컨텐츠 이런 부분에서는요, 구글을 넘어 애플에서 구글로 이어지는 게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흐름들도 찾았고요. 자, 에너지도 가지고 있고 IT 측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헬스라는 어마어마한 무기까지 다 가졌으니까 3박자를 다 가졌죠. 즉 미국이 성장주고 이머징 마켓이 전부 다 뭐냐면 가치주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이동이다. 선진 증시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이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금이 안 들어올 수가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국리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삼성전자가 곧 뭐냐면 가치주가 돼버린 거죠. 성장으로 150만 원까지 달려갔다가 그 다음 미끄러지면서 성장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대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서 주가가 계속 떨어져 있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최근에 빵 하고 올라갔잖아요. 이 이유는요, 삼성전자가 어디로 분류되어서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 측면으로 보니까 저평가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도 쌍거리 매수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기관이죠. 환매가 나올 수 있느냐. 지난번에 제가 2000포인트에서 다시 밀려가지고 1900포인트 초반까지 밀렸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롱숏 펀드에 있다 그랬죠. 실제 환매보다는 롱숏 펀드다. 자, 이 롱숏 펀드는 절대 시장이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환매수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2000포인트 근처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시장이 더 강하게 올라간다면 환매수는 더욱더 가파르게 해야 될 것이고, 공매도 부분을 줄여야 될 것이고, 롱숏이라 할지라도. 그리고요, 지금 환매 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 이제는요, 인덱스 펀드에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이제 투시는 이번 2000포인트 1,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시 컴백했죠. 이런 부담감 때문에 쉽게 매도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서 2000포인트를 가볍게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그럼 2000포인트를 넘겨갈 때 어떤 종목들 가지고 넘겨가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성장주보다는 가치 쪽으로의 접근입니다. 가치 쪽으로의 접근이라는 것은 실적이 좋고 나쁜 걸 떠나가지고 실적과 이 기업의 내재 가치 대비 주가가 어디에 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데 제일 필요한 것은요, 해당 각각의 기업의 적정한 가치, 적정한 주가가 얼마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적정한 가치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즉 이격이 많이 발생한 종목들은요, 순환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메꿔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13년 작년 8월의 장세에 데자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했는데, 그럼 작년 8월 장세가 어떤 장세였나?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어떤 작년 8월 달이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자, 8월달, 여기서부터 여기에요. 8월달부터 10월까지. 즉 뭐냐면 1850포인트에서 2060포인트까지 약 200포인트 올라가는 구간이었는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 있냐. 잘 보시면은요. 7월달에서는 1770에서 1850이니까 거의 뭐 한 5%도 안 올랐거든요. 근데 이때 있잖아요. 이 작년 6월달부터 잘 보시면 6월달부터 처음 6월달부터 이 8월달로 가는 이 구간을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코스피거든요. 코스닥을 보여드릴게요. 코스닥에는요. 작년 6월달부터 8월달까지는요.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아, 이 뭐냐? 중소형주 및 코스닥의 강세가 작년 6월달에서 8월달까지 먼저 있었고요. 이게 왜 있었느냐? 이게 외적 충격이었죠. 네, 외적 충격 때문에 떨어졌던 주가가 대거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누구 먼저 올라갔다? 코스닥이 먼저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보시면은요. 코스닥은 8월달부터요. 10월달까지 놀았습니다. 그쵸? 거의 제자리에서 노는 구간에 코스피는 어떻게 했느냐? 보시면 완전한 랠리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안도랠리와 낙폭과대 저평가들의 반란이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흐름들이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유사하네요. 왜 유사하냐면 올해 들어서 누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코스닥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코스닥이 엄청난 랠리를 보이는 동안에 코스피는 뭐 했느냐? 코스피는 뭐 했습니까? 놀았다. 그렇죠? 코스피는 놀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돌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이 3일 연속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 갭상승 이후의 장대 양봉. 이제는 주도권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낙폭과대 저평가 대형주들의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즉 지금도 그때는 8월 달에는 외적 충격, 즉 글로벌 환율 문제, 외환 문제를 가지고 충격을 받았다면 지금은 어닝 쇼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된, 즉 내적인 문제로의 안도 랠리가 이제 스타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향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대응을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일단 8월 장세의 데자뷰 거의 뭐 확실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작년 8월을 잘 보고 작년 8월에 갔던 종목들을 작년 8월에 주도주가 되었던 종목들의 특징적인 부분을 가져와야 되는데 바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순환매가 일어나지 않았다. 즉 모든 종목이 다 같이 200포인트 올라가는 동안 다 같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딱 경기 민감주들요. 조선, 건설, 증권 이런 것들만 빵 하고 튀어 올라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이번에 제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갈 건데 이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 민감주, 낙폭과대, 저평가 종목들이 소수 종목만 집중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금 찬스가 어찌 보면 좋은 종목을 잡는다면 상당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찬스이자 반면 좋은 종목을 잡지 못하면 지수만 올라가고 자기는 그 자리에 있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소수 집중한다 그랬는데 그럼 어느 종목이나 어느 업종으로 집중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일단 150만 원까지는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 우리나라의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저평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조선 종목들, 조선업종들 제가 한 주도 놓치지 말라 그 말씀해 드렸었죠. 조선 종목들 다 튀어갈 겁니다. 며칠 동안 빠지겠지, 그러면 사야지, 이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장중 조정 오면 지금은 사야 되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다. 그리고요, 어제 말씀드린 정유업종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학업종.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증권업종도 이제부터는 매수 타이밍입니다. 현대증권이나 대우증권이나 삼성증권 등의 증권주도 이제부터는 가는 자리에 들어와 있다. 아울러서 건설업종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정도 섹터를 안에서 여러분들 종목을 선택하시면 이번 상승장에 결코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20분에요. 다시 특징주 Y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닥잡기 프로젝트 선상클럽입니다. 이 코너는 매수가와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신규 매수를 위한 바닥이 궁금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멘토들이 말하는 오늘의 바닥잡기 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바닥잡기 팁입니다. 김선윤 멘토는요, 외인 매수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는 원화 강세가 유리한 업종군에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인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죠. 주목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2000포인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 장중에 1999.6 몇 포인트까지 갔어요. 네. 거의 도달했다가 터치는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자, 어쨌든 잘 맞춰드렸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외인들 현재 918억 정도 현재 매수를 좀 보여줍니다. 오늘도 조금 장 끝나고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많은 물량이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선물 쪽도 매수가 지금 3일째 잘 들어와주고 있어요. 들어와주고 있는데, 재밌는 현상은 원래 이제 선물은요, 현물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반대로 좀 움직이는 게 좀 재밌긴 합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긍정적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종목군으로도 대부분의 종목들 전부 다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추세라면요, 현재 이제 2000포인트 정도까지 이번 주에 한번 도달을 했다가 다시 조정이 나올 가능성, 지난주에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는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너무 급한 매수는 자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인들의 매수가 얼마나 이어질지가 가장 관건이 아닌가, 그래서 그 포인트 맞추시라고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원화 강세 유리한 업종군에 주목하라 말씀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원화가 이렇게 강세가 유지가 되면 우리 소비자가 제일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수입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물가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가가 낮아지기는 어렵죠.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수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물가가 낮아지지 않는 것은 바로 기업의 유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자,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그 모습 자체가 소비자 아니면 국민들에게 그대로 와닿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힘든 과정이고요. 그만큼 경쟁력을 갖춘 업체에 관해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되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베네핏이 돌아올 수 있는 기업들은 또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갈곡 무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원자재 자체를 수입해올 수 있는 곳,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유리한 입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게 물가라는 부분과 그리고 원화 강세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물가 자체는 낮아지지 않고 대신에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되면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업종군, 바로 음식료 업종이 있겠죠. 그런 업종군 위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수 쪽으로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좀 더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채권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기계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업종들 위주로 우리가 좀 더 선택을 해야만 지금의 수익성 자체, 그리고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다. 그래서 지금 종목군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을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수가 큰 상승을 하리라고는 보지 않으시나 봐요. 좀 쉬어야죠. 좀 쉬어야 됩니다. 그만큼 경기 민감적으로 지금 탄력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번 주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2번 주자들이 달려갈 때는 진짜가 달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도주 패턴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신 거기에 대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이런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될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바닥잡기 팁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두 멘토가 시청자들이 의뢰한 종목을 수급과 차트로 접근해서 최고의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의뢰인입니다. 2443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기아차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O 의견 주셨네요. 시기가 적절하다는 멘트를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추이를 지켜보자고 X 의견 주셨습니다. 네, 시기가 적절합니까? 적절하죠. 네. 제가 상당히 많이 강조드리는 그런 차트 흐름과도 맞아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이고, 또 하나
2분기 실적을 기대해봐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신차 효과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소울 EV 같은 경우도 출시가 됐고 뭐 많이 팔리진 않겠지만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전반적으로 2분기 분위기 자체, 경기 회복에 대한 분위기로서 지금 지수, 글로벌 지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포인트에 맞춘다면은 정차 판매량 자체가 4월, 5월, 6월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시장에서요. 뉴욕에서의, 미국에서의 지금 경기 낙관 지수 자체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어제까지, 지난 4월까지요. 그래서 지금 추이를 본다면, 지금 경기 민감주나 이런 자동차, IT 부품주들, 뭐 조선주 상관없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기아차 이런 바닥에서의 움직임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차트 그림을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네. 항상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은 얘기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을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바닥 잡고 이렇게 그냥 선 긋는 겁니다.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 이대로 안 하십니다. 그게 가장 문제인데, 그리고 또 제가 뭐라 말씀드립니까? 평행하게 하나 긋고 올린다 말씀드리잖아요. 쉽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라인 2개에서 3개 고점 포인트 맞추면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 포인트 한 61,000원 포인트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란 말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포인트 있잖아요. 실적 포인트 있죠. 판매량 다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여유롭게 현재 구간대 무리 없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외인들 매수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겠다 해서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환율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쵸? 이 부분 어떻습니까? 자, 환율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4월부터 주가가 한 달 내내 내렸습니다. 4월부터 환율 영향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주가 추이가 6만원 초반부터 해서 5만 7천원, 6천원까지 내려갔다고요. 그 영향을 받았다고요. 자, 그런데 환율 뭐 우리만 떨어지나요? 일본도 떨어집니다. 하나 근데 제가 걱정인 것은 원엔 환율이 지금 1,000원대가 깨졌습니다. 네. 그게 지금 가장 걱정이긴 한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불렀습니까? 아니죠. 61,000원 정도까지 가져가시면 좋기 때문에 그 정도 포인트만 보시고 대응하시면 문제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기가 적절하다고 O 의견 주셨고요. 다른 의견입니다. 이상로 멘토께서는 추이를 지켜보자고 X 의견 주셨네요. 아직은 때가 아닌가요? 추세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고 기술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반등 구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자, 61,000원대 그리고 하단에 보면 56,000원대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입니다. 그러면 그 상단 밴드 자체가 지금 61,000원대 하단에 있다면 지금은 과매도 구간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반등 추이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좀 더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기아차와 현대차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도요타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원화 강세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자동차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만약에 현대차, 기아차가 글로벌 점유율 1위였다면 그만큼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붙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1위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파동 자체가 상당히 짧게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고 지금은 단기적인 반등 추이는 나올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장기적인 투자로 본다면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라리 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분들은 61,000원대 바로 상단 밴드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때 매수를 하시는 전략. 그리고 지금은 단기적인 반등에 의해서 악재에 대한 부분이 미리 선반영됐다는 생각으로 반등 타이밍을 노리시는 전략은 단기적인 관점은 오늘은 괜찮다. 대신에 장기적인 관점은 오늘 아니다. X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로 멘토는 X 의견 주셨네요.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뢰인입니다. 두 번째 의뢰인이죠. 네. 727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효성 ITX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요, 너무 늦었어요. X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비중 조절은 필수라고 하지만 O 의견 주셨네요.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늦었나요?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종목인 걸 잘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현재 2700원대 흐름에 9%로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매수를 하시겠다는 게 저는 그 의견에 그 반대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미 주가 이게 올해 1월부터 해서요. 5,000원 중반대부터 6,000원 잡아도 주가가 지금 3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굳이 이거를 따라가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정말? 이게 저평가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단지 차트 흐름 보고서 전고점 뚫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음가짐은 투기성이십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그렇죠? 흐름상으로 볼 때 올라갈 그런 포인트 N자 파동 보이긴 하지만 왜 굳이 이거를 매수하시려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시겠다는 건지 도박을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 의견 주셨고요. 자, 이성로 멘토께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세요. 비중 조절은 필수이지만 O 의견 주셨네요. 네, 사실 효성 ITX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사지 말라고 하셔도 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차라리 더 드리는 게 낫다고 좀 생각을 해서 O 의견을 좀 드렸고요. 네. 비중 조절을 대신 조금 하십시오.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를 조금 진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이제 돌파 갭을 우리가 형성한 종목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밴드 자체를 한번 정해본다면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3개 밴드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간 밴드 영역 자체를 밟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하단에 있는 물량 자체는 모두 다 끌어오지 못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중간에서의 이런 판단적인 부분,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신규적인 매수 물량이 지금 투입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런 차트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메이저급이나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단으로 안 내렸다는 것은 지금까지 올리던 세력이 올린 게 아니라 새로운 신규적인 지금 주포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하면서 또 다른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단에 있던 이 27,000원 자체를 조금은 좀 강력하게 돌파하는 거. 그래서 호가상으로 우리가 좀 더 보시면 호가상으로 봤을 때 이 자리 자체가 이제 돌파가 됐죠. 근데 지금 보면 이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좀 더 매수적인 전략으로 하시면 내일 조금 갭 상승을 좀 더 노리시는 전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유사한 차트를 한번 보면 이런 거 컴투스도 유사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돌파를 앞둔 직전 타이밍이죠. 이런 부분과 유사하게 조금 우리가 해당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패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비중 조절만 좀 하시면 단기적인 수익은 조금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차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보세요? 일단 신고가가 난 종목은 쉽게 팔면 안 됩니다. 일단 그 종목군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대신 익절가 개념으로 우리가 좀 더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신고가가 나는 종목군들이 만약에 돌파가 크게 나오고 거리량도 크게 붙었다라고 본다면 그 다음부터는 익절가 자체를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전략. 그래서 목표가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 목표가를 도달했다고 해서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차라리 하단에 익절가 자체를 점점 올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수가가 만약에 27,000원이라면 신고가는 22,000원이죠. 그럼 22,000원 돌파했다. 그러면 저의 이제 어느 정도 익절가 자체는 21,500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본인만의 주관이. 네, 큰 수익률이 좀 더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걸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274님, 효성 ITX는 이렇게 멘토들의 의견이 다른데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8841번님께서 문의를 주셨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2분기만 보세요. O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양봉 한번 나오고 난 뒤에라고 X 의견 주셨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요즘 지배구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돼 있는 종목이죠.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그룹 내에서 건설주 중에 이제 2등 종목인데요. 네. 1등은 삼성물산입니다. 네. 물산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회사들을 물산이 끌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은요,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죠. 4분기 때 괜찮았고요. 1분기 때도 당연히 괜찮고 2분기 때가 정말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실적을 보자면 작년 실적과 비교 안 될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 다들 아시는 거고 또 1분기 실적 자체가 건설 업종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2분기는 서프라이즈한 모습을 보여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이거 제가 가끔 그런 말을 드립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냥 월급에 얼마씩을 넣어라 적금식 말씀드리는데 똑같습니다. 문제 없고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고 이전에 이제 삼성물산을 전에 한번 상담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때 두 종목 비교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이상로 멘토랑 제가 둘 다 5의견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주가가 한 3,000원 정도까지 오른 상태인데 삼성 엔지니어링도 조만간 이 흐름을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이 종목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냥 분할 매수하시면서 모아가시면 충분히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는 X 의견 주셨네요. 양봉이 한번 나오고 난 뒤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방송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대신에 좀 더 힌트적인 부분, 그리고 저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삼성 엔지니어링 지배구조 개편에 어느 정도 지금 놓여 있는 상태죠. 네. 그러면 우리가 법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내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생각보다 세금적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와닿게 되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모습이 많이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빠졌을 때 적게 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조금 판단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자,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주가를 한없이 올리기만 하면 거기에 대한, 그런 세금적인 부분은 더욱더 크게 와닿게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아직까지 저희는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인 파동은 물론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종목군을 좀 더 길게 들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차트상의 모습보다는 그런 외적인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승계가 끝나고 난 후에 올리지 그 전에는 큰 상승은 없겠네요. 그거는 지금 누워 계신 분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지배구조의 개편에 놓여있는 상태구나라는 부분만 우리가 좀 더 인식을 하시면 좀 더 쉽게 해답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다른데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의뢰인은요, 0066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로체 시스템즈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너무 작아요. 5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도 돌파하기엔 너무 물량이 많다고 5 의견 주셨습니다. 네, 너무 작아요. 5 의견 주셨는데 어떤 말씀이신가요? 수급은 없는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300억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말 작은 규모예요. 그런데 그냥 차트 흐름만 보고서 제가 차트만 보고서 5 의견을 드린 거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대신에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이제 종목을 이제 봤을 경우에 그 5 의견 드린 거기 때문에 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보자면요. 항상 그냥 똑같은 얘기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안 따라한다는 거, 그게 문제죠. 자, 그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문제인데, 그냥 주봉상의 라인 바닥으로 잡아보면은, 현재 구간대는 거의 바닥 라인에 근접하는 그런 구간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 인식이 되어가는 그런 구간에서 상승을 주는 그런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을 준다면, 못 가더라도, 여기 최근 들어서 윗골이 잡혔던 그런 흐름을 본다면, 4,500원, 4,500원, 4,600원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포인트를 본 거지, 종목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 열어볼까요? 네, 깨끗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거래량도 많지가 않은 종목이거든요. 그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고 매수를 하시고,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안 사셨으면 좋겠다. 판단을 좀 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은 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지만 안 사셨으면 좋겠다. 네, 수익은 날 수 있겠지만 안 사셨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선윤 멘토의 의견이었고요. 이상로 멘토도 5 의견 주셨어요. 돌파하기엔 너무 물량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가요? 네.
제가 조금 기피하는 종목군들이 바로 이렇게 횡보성 모습을 좀 보이는 종목입니다. 주가 자체를 언제 올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횡보하는 종목군들을 조금 기피하는 상태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만약 큰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지금은 다시 한번 주가를 조금 모아가는 상태죠.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상승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지금 어느 정도 물량 자체는 뭐 이렇게 이탈된 물량, 오버히팅된 물량 자체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익 실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하단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도 박스권 자체는 유지는 하고 있다는 거죠. 물량 자체를 모아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부분만 지금 아시면 되는 거고, 대신 이런 물량 자체를 모아가고 난 다음에 만약에 얘네들이 이 정말 주포가 이 주가 자체를 올리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렇죠. 네.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의 거래량 자체가 또 크게 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닥이 여기구나라고 예단하기에는 조금 힘든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좀 더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X 의견이군요. 네, X입니다. 알겠습니다. 로토시스템즈는 김선유 멘토는 O 의견, 그리고 이상로 멘토는 X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를 바랄게요. 바로 이어서 5번째 의뢰인 만나봅니다. 240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한국가스공사 매수해도 될까요? 김선윤 멘토께서는요, O 의견 주셨습니다. 수급과 차트가 좋다는 멘트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올라가는 길이 힘들다라고 O 의견 주셨습니다. 자, 수급과 차트가 좋죠. 네,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빨리 볼게요. 한가스공사 차트 일어났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2008년부터 해서 주가 흐름 굉장히 밀려 내려가다가, 그렇죠? 다시 이렇게 흐름 자체가 올라가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다시 좀 지워보자면, 여기서부터 또 올라갈 때부터의 어떻게 해요? 바닥 또 잡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이 손에 익히시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해야겠다로 마음을 좀 가지시는 게 좋아요. 주봉입니다. 주봉선 라인 연결해보자면, 현재 주가 흐름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죠. 오름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자, 수급 볼게요. 최근에 수급 그리 좋지 않았어요. 매도세가 일관되면서 주가가 일봉상으로 보자면 하락 추세가 좀 보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오늘 급등을 합니다. 오늘장 현재 10시 기준으로 외인이 32,000주, 기관이 35,000주 매수를 보여줍니다. 많은 물량을 사주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1분기 숫자 안 좋았어요. 그냥 모든 악재가 이제 반영됐다는 판단입니다. 저평가 메리트까지 같이 갖춰주면서 주가가 상승 쪽 분위기.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아까 보셨던 이 주봉상의 바닥 라인을 본다면요. 그래도 천천히 보건데 한 10% 공략주가 아닐까라는 판단이라서 O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도 O 의견 주셨네요. 네, 앞서 있던 로체 시스템하고 똑같은 판단인데요. 일단 로체 시스템 같은 경우 일봉상에 어느 정도 그런 박스권을 보인다면 이거는 월봉상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월봉상에 이런 추세적인 부분에 박스권을 보이면서 매집이 들어가는 경우는 바로 주포는 외국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추세적인 추정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의 움직임이나 일봉상의 움직임으로 결산 보고서를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주포 자체 수급은 바로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런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다. 그런 유틸리티 업종의 앞으로의 업황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좋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수에 대한 개념으로 나서셔도 좀 더 낫지 않나. 대신 시간을 좀 더 길게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포는 외국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시해주신 바닥 팁과도 좀 적합한 종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종목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요. 멘토들이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당신의 10시 핫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